(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 1,500명이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던 백화점이 2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상 5개 층이 지하로 접혀 내려 앉았습니다. 수만 톤의 콘크리트가 사람들 위로 쏟아졌고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무너지게 만들어졌습니다. 800mm여야 할 기둥이 600mm로 깎여 있었고 16개 들어가야 할 철근은 8개 뿐이었습니다. 붕괴 하루 전 바닥이 함몰된 것을 확인한 경영진은 대피 대신 합판 한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잔해 앞에 선 건물주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산이 망가지잖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22년 만주벌판. 끝이 보이지 않는 황토빛 대지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그곳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회장이라 불리게 될 이 남자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눈에서 야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그 야심은 나이를 먹을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위에서 누군가는 절망했고 누군가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이 회장은 후자였습니다. 그는 군에 투신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혼란기에 군은 곧 권력이었고 권력은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자 그는 유엔군 통역장교로 복무하며 전장 한복판에 섰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선에서 그가 무기로 삼은 것은 총이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빈틈없는 처세술로 그는 미군 장교들의 신임을 얻었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대인관계의 기술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회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졌습니다. 군사정변이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서 국가정보기관이 창설되었고 이 회장은 그 창설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어선 곳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어두운 회의실에서 오가는 밀실 보고, 전화 한 통이면 움직이는 사람들, 서류 한 장이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세계. 그곳에서 이 회장은 권력의 진짜 속성을 배웠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인맥이 곧 방패라는 사실을요. 몇 년 뒤 그는 정보기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구축해놓은 인맥의 뿌리는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정관계 곳곳에 심어둔 관계의 씨앗들은 훗날 그가 사업을 확장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사업에 제동을 걸려하면 어디선가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문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회장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1963년 이 회장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시기가 절묘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레미콘 차가 줄을 섰고 크레인의 팔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 회장은 정보기관 시절 닦아둔 인맥을 총동원해 공사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지만 그 시절 강남은 논밭이 펼쳐진 허허 벌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정부의 강북 인구 분산 정책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냈습니다. 강남으로 사람이 몰릴 것이고 사람이 몰리면 땅값이 뛸 것이고 땅값이 뛰기 전에 사야 한다. 그는 서초 일대의 땅을 대거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허허 벌판에 돈을 묻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릴 때 이 회장은 이미 그 벌판 위에 세워질 아파트 단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강남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 회장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파트 분양 수익은 다시 토지 매입으로 이어졌고 강남 곳곳에 그의 회사가 올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언론은 그를 강남의 부동산 거물이라 불렀습니다. 부동산 자산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업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빌딩만으로는 이 회장의 야심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서울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건물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랜드마크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87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초동 일대에 대규모 복합상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 회장은 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지하 4개층, 지상 4개층, 총 8개층짜리 종합상가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식당가, 소매점이 들어서는 구조였습니다. 시공은 국내 중견건설사인 A사가 맡았습니다. A사는 도면대로 기초를 다지고 철근에 세우며 착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건물이 지상 4층까지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머릿속에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하반, 강남의 소비 수준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특수를 거치며 고급 소비에 눈을 뜬 강남 주민들은 너도 나도 백화점을 찾았고 기존 백화점들은 연일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종합상가의 예상 수익과 백화점의 예상 수익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백화점이 훨씬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 순간 이미 뼈대가 올라간 건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설 수천 명의 운명도 함께. 이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그려낸 밑그림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가 번지게 될지를. 1987년 가을 서초동의 공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크레인이 돌아가고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콘크리트 속에는 이미 재앙의 씨앗이 묻히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싹을 틔우기까지는 아직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회장은 A사 현장 소장을 불러 한마디로 통보했습니다. 종합상가를 백화점으로 바꾸겠다고, 그것도 지상 5개 층짜리로. 현장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A사 기술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면을 펼쳐놓고 구조 계산을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4층 구조로 설계된 기둥과 기초 위에 한 층을 더 얹겠다는 것은 마치 성인 남성의 어깨 위에 또 다른 성인을 올려 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어깨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듯 이 건물의 기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상가와 백화점은 태생부터 다른 건물이었습니다. 종합상가는 작은 점포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건물 내부의 벽 자체가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백화점은 넓고 탁 트인 매장 공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고객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쇼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넓은 공간을 확보하려면 건물 내부를 떠받치고 있는 벽들을 걷어내야 했고 그 순간 벽이 나눠지던 하중이 고스란히 기둥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사 기술진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재 기초와 기둥 구조로는 5층 백화점을 지탱할 수 없다. 용도를 변경하려면 기초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학적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결론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보고서를 읽었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는 잘라 말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A사층이 난색을 표하자 이 회장은 한 수 더 떴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쓰겠다. 이것은 협박과 다름없었습니다. A사 경영진은 며칠간 고심했습니다. 이 회장의 프로젝트는 분명 큰 돈이 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들어주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 모든 책임은 시공사의 몫이 될 터였습니다. 결국 A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공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돈보다 안전을 택한 것입니다. 훗날 이 결정이 A사를 구하게 됩니다. A사가 빠진 자리를 이 회장은 자신의 건설회사로 채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의 설계도가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의 건설회사는 외부 건설회사와 달랐습니다. 오직 회장의 지시에만 따랐습니다. 구조 전문가의 검토도 관할구청의 설계 변경 승인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넉 층짜리 종합상가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현장에서는 5층짜리 백화점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류와 현실 사이에 거짓말 한 겹이 끼어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내력벽이었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두꺼운 콘크리트 격이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회장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벽을 없애면 매장이 넓어진다. 매장이 넓어지면 임대 브랜드가 늘어난다. 브랜드가 늘면 임대료 수입이 올라간다.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항목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벽을 없애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내력벽이 사라지자 건물의 모든 무게가 기둥에 쏠렸습니다. 원래 벽과 기둥이 함께 나눠지던 하중을 이제 기둥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마저 원래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이어지는 핵심 기둥들의 지름이 도면보다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800mm여야 할 기둥이 600mm로 깎여 나간 것입니다. 200mm, 고작 20cm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 기둥의 지름이 20cm 줄어들면 단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절반으로 깎인 셈이었습니다. 기둥 속 사정은 더 심각했습니다. 기둥 안에 촘촘히 박혀야 할 고강도 철근의 수도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6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8개만 꽂혀 있었습니다. 철근은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는 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합니다. 철근이 그 약점을 메워주는 것인데 그 철근이 절반밖에 없다면 기둥은 언제든 찢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용 절감. 기둥을 가늘게 만들면 콘크리트가 적게 들고 철근을 절반만 넣으면 자재비가 줄어듭니다. 이 회장의 건설회사는 아낀 만큼을 이익으로 남겼고 그 이익은 다시 이 회장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힌 진실을 아는 사람은 현장 인부 몇 명뿐이었습니다. 완성된 건물의 매끈한 외벽 뒤에서 기둥이 얼마나 가늘고 철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번째 층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도면에 존재하지 않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층이었습니다. 2층에는 식당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뷔페, 한식당, 일식당, 분식점, 수백 명의 손님이 동시에 앉아 식사하는 공간이 들터였습니다. 식당가의 무게는 일반 매장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형 냉장고, 업소용 가스레인지, 환풍 설비, 온돌 난방 배관, 물탱크, 그리고 수백 명분의 식탁과 의자까지. 나중에 사고조사단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5층에 가해진 하중은 원래 설계치의 4배를 넘었습니다. 4배. 체중 70kg인 사람이 280kg의 짐을 등에 지고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깎여나간 기둥으로, 모자란 철근으로, 사라진 내력벽 없이 그 4배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9년 말 삼풍백화점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반짝이는 유리 외벽 뒤에 시한폭탄을 품은 채 건물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태어나고 있었고 철근은 설계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조금씩 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의 비명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은. 삼풍백화점이 문을 열던 날 서초동 일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들어선 초대형 백화점. 지하에서 5층까지 이어지는 넓은 매장에는 유명 브랜드가 즐비했고 1층과 2층에는 화장품과 의류 매장이, 3, 4층에는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매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5층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인파가 몰려들었고 하루 평균 수만 명의 고객이 드나들었습니다. 매출은 이 회장의 기대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매장 조명 아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은 이미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개점 직후부터 문제가 불거진 곳은 옥상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옥상에는 건물 전체의 냉방을 책임지는 대형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수만 명의 고객과 식당가에 열기를 식혀야 했으니 냉각탑의 규모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냉각탑은 3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을 가득 채우면 한 기당 무게가 약 29톤에 달했습니다. 3기를 합치면 약 87톤. 대형 탱크롤이 2대를 옥상에 올려놓은 것과 비슷한 무게였습니다. 본래 이 냉각탑은 건물의 동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와 미세한 진동이 하루 종일 이어지니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냉각탑을 옥상 서쪽으로 옮기라는 지시였습니다. 서쪽은 동쪽에 비해 주거 밀집도가 낮았으니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87톤짜리 구조물을 건물 옥상에서 이동시키려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야 합니다. 냉각탑을 분해해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뒤 새 위치에 내려놓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크레인 동원에는 비용이 듭니다. 이 회장은 다른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옥상 바닥에 롤러를 깔고 냉각탑을 밀어서 옮기라고. 롤러 위에 87톤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거대한 냉각탑이 옥상 바닥 위를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롤러가 지나간 자리, 옥상 바닥 콘크리트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금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에. 그러나 그 미세한 균열은 중력을 따라 아래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 슬라브를 지나 5층 천장을 지나 기둥 연결부를 지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물의 뼈가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냉각탑이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은 옥상 서쪽, 바로 그 아래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면에 5.2라고 표기된 이 기둥은 5층 식당가의 하중을 아래층으로 전달하는 핵심 구조물이었습니다. 지름이 200mm나 깎여나가 철근이 반밖에 들어가지 않은 그 기둥입니다. 이제 이 기둥은 5층 식당가의 설계치 4배에 달하는 하중에 더해 옥상 냉각탑 87톤의 무게까지 동시에 떠받쳐야 했습니다. 비유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 자기 몸무게의 4배를 등에 지고 간신히 서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87kg짜리 배낭을 하나 더 얹어준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리가 부실한 사람에게. 개점 이후 몇 년간 5위 기둥은 비명 없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조금씩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5층 천장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세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가는 선. 천장을 유심히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넓어졌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 균열 틈으로 빗물이 새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5층 식당가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양동이를 가져다 물을 받으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부서에 여러 차례 보고가 올라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매번 같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면 매장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 조금만 참아라. 건물이 보내는 경고를 관리부서는 단순한 누수 문제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1993년 상황이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5층 바닥이 미세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상을 눈치챈 것은 식당 직원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의 수면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컵을 테이블 중앙에 놓아도 물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바닥이 수평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닥 타일 사이의 줄눈도 벌어지기 시작했고 어떤 구역에서는 바닥을 밟을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수만 명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물컵의 수면이 살짝 기울어진다는 것을 알아채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했고 밥을 먹었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발 아래에서 건물의 뼈가 서서히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올라오는 보고서, 균열 사진, 직원들의 불안한 목소리, 그 모든 정보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숫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 삼풍백화점의 문을 닫고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최소 몇 달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몇 달치 매출 손실은 수백억 원이 달합니다. 이 회장의 계산법에서 균열은 위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비용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물은 계속 버텼습니다. 깎인 기둥으로, 모자란 철근으로, 설계치의 몇 배에 달하는 무게를 등에 지고서 무릎이 꺾이기 직전에 사람이 이를 악물고 서 있는 것처럼 오이기둥의 콘크리트는 내부에서 조금씩 부서지며 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버틸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5년 봄, 그 한계가 마침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층 천장의 균열은 이제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벌어져 있었고 바닥의 기울어짐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균열로, 누수로, 기울어짐으로. 제발 멈춰달라고,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그러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95년 6월, 서울의 초여름은 유독 무더웠습니다. 기온이 연일 30도를 넘낼렀고 삼풍백화점의 냉방 시스템은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옥상 위에 3기의 냉각탑이 쉴 새 없이 돌았습니다. 모터가 회전할 때마다 87톤의 쇳덩어리가 진동을 일으켰고 그 진동은 옥상 바닥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었습니다. 오이 기둥 위로 쏟아지는 하중은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5층 식당가의 천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균열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봄까지만 해도 가늘었던 금들이 6월 들어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건물이 마지막 경보를 보내라기도 하듯 균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층 식당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점심 영업이 한창이던 시각,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안에서 테이블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찰나의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바닥 전체가 한번 떨렸습니다. 몇몇 손님이 하던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에어컨 바람은 시원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곧 고개를 내리고 다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직원은 관리실에 신고했습니다. 식당 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졌다고. 관리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옥상 냉각탑 진동 때문일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보고서를 올리지도 점검을 하지도 전문가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태는 한 단계 더 심각해졌습니다. 5층 한 식당의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천장에서 분리되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해당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은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면 그 자체로 사고가 될 뻔한 일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기겁했습니다. 당장 백화점 관리부에 항의했습니다. 관리부 직원이 현장에 올라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 그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퍼진 균열이 선명했습니다. 관리부 직원은 구멍 주위에 천을 덮어 가렸습니다. 응급처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대응이었습니다. 천 한 장으로 가려진 구멍 뒤에서 건물의 몸속은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의 조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6월 28일, 붕괴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5층 바닥에서 심상치 않은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5층 식당가의 한 구역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닥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약 1m 너비로 콘크리트 바닥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깊이는 약 20cm. 마치 누군가 삽으로 파낸 것처럼 바닥이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손전등으로 함몰 부위를 비춰보았습니다. 콘크리트가 갈라진 틈새로 어두운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관리부에 보고했습니다. 관리부 직원들이 현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닥이 가라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심각했습니다. 보고는 곧장 이 회장의 아들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장은 삼풍백화점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직접 현장으로 올라가 함몰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뚫린 구멍을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기술자가 현장에 도착해 살펴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자는
함몰 부위 주변의 콘크리트 상태와 균열 패턴을 확인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5층 슬라브와 기둥 연결부에 구조적 손상이 의심된다. 이것은 단순한 바닥 파손이 아니다.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고객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사장은 이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술자의 진단 내용을 전달하며 대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영업 중단은 안 된다. 지금 한창 여름 세일 기간이다. 이 시기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영업이 끝나고 폐점한 뒤에 보수하면 될 일이다. 기술자의 경고는 이 회장의 한마디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매출이라는 숫자가 안전이라는 가치를 또 한 번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또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회장은 관리부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균열과 함몰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 혹시 고객이 물어보면 리모델링 준비 중이라고 답하라. 이 지시는 즉시 각 층 관리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바닥이 꺼지는 건물 안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반기를 드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반기를 든다 해도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6월 28일 밤 삼풍백화점은 평소처럼 문을 닫았습니다. 5층 식당가의 함몰 부위 위에는 합판이 한 장 덮어졌습니다. 합판 한 장. 그것이 삼풍백화점이 건물의 비명에 내놓은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합판 아래 콘크리트 속 깊은 곳에서 오이기둥은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삼풍백화점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건물 안에서 1,500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한 하루가 그들 중 많은 이에게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30도를 향해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삼풍백화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10시 반에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밖으로 새어나왔고 기다리고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옥상에서는 3개의 냉각탑이 모터를 돌리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87톤의 쇳덩어리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름 세일 기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에는 세일 상품을 찾는 여성 고객들이 줄을 섰고 2, 3층 의류 매장에서는 여름 옷을 고르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5층 식당가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자리가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부, 친구끼리 약속을 잡은 주부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직장인들, 수만 명의 일상이 이 건물 안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전부터 5층에서는 불길한 지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합판으로 덮어둔 함몰 부위 주변으로 새로운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갈라진 금이 마치 거미줄처럼 바닥을 타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이 갈라졌고 이음새에서는 미세한 물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서 오는 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관이 새는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내부에 고여있던 수분이 균열을 따라 흘러나오는 것인지. 더 기묘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5층 식당에 일하는 직원들은 천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마치 콘크리트가 찢어지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 뚝 하고 끊기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냉각탑 진동으로 생각해 넘겼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잦아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5층 한 식당의 주방에서 대형 싱크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아 설비가 수평을 잃은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평이었던 싱크대가 하루 만에 기울었다는 것은 바닥 자체가 변형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 연결 부위에서 금속 볼트가 빠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의 미세한 진동이 나사를 느슨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주방 바닥에 떨어질 때 주방에 있던 조리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식당가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건물 괜찮은 거냐?
오늘따라 바닥이 좀 이상하지 않냐? 속삭이는 목소리가 주방과 매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을 느낀 것은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백화점 안에서 쇼핑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5층의 한 매장 관리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백화점 관리부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천장 균열이 오전보다 확연히 넓어졌으며 일부 구간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부 직원이 현장에 올라가 확인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본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카락 굵기이던 균열이 손가락 한 마디 너비로 벌어진 광경이었습니다. 균열 사이로 위층의 콘크리트 단면이 보였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이 보고는 곧장 이사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후 4시경 이사장은 백화점 간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좁은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5층 상태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부 간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즉각 대피를 건의했습니다. 고객을 내보내고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고 지금 당장. 그러나 이사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숫자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건물의 위험 신호가, 다른 한쪽에는 여름 세일 기간에 하루 매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매출이 얼마인지 이사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닫으면 그 돈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회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업이 끝나는 오후 7시 반까지는 버틴다. 폐점 후에 보수 작업을 한다. 3시간 반만 더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시각 삼풍백화점 내부에는 약 1,5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는 주부들, 퇴근길에 잠시 들른 직장인들, 부모 손을 잡고 식당가로 올라가는 아이들, 각 매장에서 손님을 맞는 점원들, 식당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한 조리사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도 자신이 서 있는 이 건물이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를 넘기면서 건물의 경고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5층 천장의 균열이 이제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벌어졌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주먹보다 큰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5층 식당가를 찾은 손님 중 일부가 천장의 이상을 눈치채고 자리를 떴습니다.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에 울리는 미세한 진동을 에어컨 소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후 5시 52분경 마침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5층 일부 구역에서 대피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멘트. 그러나 그 방송을 듣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린 지 5분, 조각 300초. 그 시간 안에 1,500명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5시 57분, 삼풍백화점의 시간이 멈춥니다. 오후 5시 57분.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훗날 하나같이 비슷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고, 건물 전체가 한 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물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층 식당가의 바닥이 먼저 갈라졌습니다. 지름이 200mm나 깎여나가 철근이 반밖에 들어가지 않은 그 기둥이 마침내 행계를 넘은 것입니다. 설계치의 4배가 넘는 식당가 하중에 옥상 냉각탑 87톤의 무게까지 6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기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둥 상단의 콘크리트가 폭발하듯 갈라졌습니다. 기둥이 5층 슬래브, 즉 바닥판을 뚫고 빠져나갔습니다. 전문 용어로 펀칭 전단 파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기둥이 바닥판을 관통하며 구조물 전체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오익 기둥이 빠지는 순간 그 기둥이 지탱하고 있던 5층 바닥의 무게가 주변 기둥들에게 한꺼번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옆 기둥들 역시 이미 한계에 가까운 하중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추가된 무게를 받아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둥이 하나 무너지자 그 옆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그 옆 기둥이 무너지자 또 그 옆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연쇄적으로 거의 동시에 5층을 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차례로 꺾여 나갔습니다. 5층이 4층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백 폰의 콘크리트 바닥이 식당 설비와 사람들을 실은 채 아래층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그 충격을 4층 기둥이 버틸 리 없었습니다. 4층이 부서지며 3층 위로 쏟아졌습니다. 3층이 2층을 덮쳤고 2층이 1층을 집어삼켰습니다. 1층이 지하로 함몰되었습니다. 지상 5개 층이 지하 4개 층 위로 겹겹이 접혀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건물을 위에서 아래로 짓누른 것처럼 9개 층이 하나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뭉개졌습니다. 나중에 측정된 시간은 약 20초. 20초. 숫자로는 짧아 보입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수만 톤의 콘크리트와 철근이 1,500명의 사람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5층에서 저녁을 먹던 가족은 식탁재로 아래층으로 떨어졌고 4층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님은 진열대와 함께 콘크리트 사이에 끼었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위에서 쏟아지는 잔해 아래 깔렸고 지하 식품관에서 장을 보던 주부는 머리 위로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20초 전까지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혔습니다. 옥상의 냉각탑 3기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87톤의 철골 구조물이 무너진 잔해 위에 내려앉으며 아래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공간을 더욱 짓눌렀습니다. 붕괴의 원인이 된 바로 그 냉각탑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사람들을 짓밟은 것입니다. 건물의 북쪽 동, 즉 삼풍백화점의 주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쪽 동은 기적적으로 버텼지만 두 건물을 잇는 연결 통로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거대한 먼지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회색빛 먼지가 서초동 일대를 뒤덮고 수십 미터 밖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발음 같은 굉음이 주변 건물들의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급정거했고 인근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창밖으로 잘려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5층짜리 백화점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만이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아 잔해 속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이었습니다. 신음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콘크리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반신만 잔해 밖으로 나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묻혀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철근에 다리가 걸려 채 거꾸로 매달린 사람도 있었고 무너진 슬래브 사이의 좁은 틈에 온몸이 압착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백화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붕괴 직전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들, 남쪽 동에서 간신히 탈출한 사람들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채 멍하니 잔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 시각 건물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건물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현장에 선 이 회장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사상자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500여 명이 죽어가는 잔해 앞에서 그가 먼저 걱정한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곧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고 온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붕괴 직후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최초 신고는 붕괴 직후 인근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서초동 일대의 전화선이 한꺼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인근 군부대에 동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고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국들은 예정된 저녁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현장의 모습을 본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백화점이 콘크리트 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먼지 속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고 잔해 위로 피 묻은 사람들이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 주변의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콘크리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이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려 잔해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이 빠지는 것도 모르고 돌덩이를 밀어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흘렀지만 잔해 속에서 들려오는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그들의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곧 소방관과 군인, 경찰이 합류했습니다. 크레인과 굴착기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장비를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장비가 잔해 위에서 작동하면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이 불안정한 잔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갇힌 생존자가 2차 붕괴에 깔릴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대형 장비 대신 손과 소형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뼘 한 뼘씩 잔해를 걷어내며 사람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산 앞에서 인간의 손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첫날 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잔해 표면 가까이에 있던 생존자들이 하나둘 구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콘크리트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긴 좁은 삼각형 공간 또는 무너진 가구와 벽체라 만들어낸 틈새에 몸이 끼어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면 어둠 속에서 흙먼지에 뒤덮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눈만 겨우 깜빡이는 사람, 가느다란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 구조대원들은 눈물을 삼키며 잔해를 파냈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생존자를 본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잔해가 깊어질수록 구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건물 9층이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 더미의 두께는 수미터에 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사이의 좁은 틈을 찾아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머리부터 밀고 들어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여 생존자의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언제 위에 잔해가 추가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틈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몇 시간을 파고 들어갔지만 마침내 도달했을 때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시신을 정중히 밖으로 옮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사고 이틀째부터 현장에는 유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잔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사진을 들고 구조대원에게 다가가 혹시 이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설 천막 아래에는 사망자와 실종자의 명단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었고 명단 앞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명단에 가족의 이름이 올라오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심정.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에는 연인원 약 6만 8천여 명의 인력과 2,4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소방관, 군인, 경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 자원봉사자까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야간에도 조명탑을 세우고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투광등이 잔해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구조대원들은 밤새 콘크리트를 파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이 회장의 큰며느리의 구조였습니다. 이 회장의 맏아들의 부인은 백화점 지하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붕괴 당시 매장 안에 있다가 잔해에 매몰되었습니다. 약 14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 끝에 그녀는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의 가족이 그 건물 안에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많은 이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회장조차 자기 가족이 드나드는 건물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그의 탐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생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수습될 때마다 현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시신 한 구 한 구를 정중히 들것에 옮겼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쥔 채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일 상품을 사러 왔다가 영영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방 앞치마를 두른 채 발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녁 손님 맞을 준비를 하다가 변을 당한 조리사였을 것입니다. 교복을 입은 채 발견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교 후 친구와 백화점에 들렀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각각의 시신이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들것에 실린 시신 위로 하얀 천이 덮일 때마다 유가족들의 통곡이 서초동의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구조대원들 중에도 작업 도중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시신만 수습하는 현실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잔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며칠 뒤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보답받게 됩니다. 날짜가 쌓여갔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이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통상 72시간 안팎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3일입니다. 3일이 지나면 탈수로 인해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존자 발견 소식은 뚝 끊쳤습니다. 잔해에서 나오는 것은 시신뿐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구조에서 수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작업에서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수습하는 작업으로 유가족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천막 아래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눈빛에서 기대가 슬픔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찾아옵니다. 매몰 11일째인 7월 10일이었습니다. 잔해 깊숙한 곳을 탐색하던 구조대원의 귀에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두드리는 소리. 처음에는 잔해가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내는 소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구조대원은 동작을 멈추고 귀를 잔해에 바짝 대었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불규칙하지만 분명한 리듬이 있는 소리. 자연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대형 장비는 쓸 수 없었습니다. 진동이 생존자를 위협할 수 있었으니까요. 소형 장비와 맨손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한 겹씩 잔해를 걷어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을 드러내고 철근을 잘라내고 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구조대원들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좁은 틈새가 열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5층 식당가에서 일하던 조리사였습니다. 무너진 천장과 바닥 사이에 자연스럽게 생긴 좁은 삼각형 공간에 몸이 끼어 11일을 버텨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11일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균열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었습니다. 6월 말과 7월 초 서울에 내린 비가 콘크리트 틈새를 차고 흘러내렸고 그는 그 빗물을 받아 마시며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잔해 밖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로를 껴안고 대기하고 있던 유가족들 사이에서 박수와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11일 만에 생존자,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이틀 뒤 매몰 13일째에도 한 명이 더 구출되었습니다. 역시 5층 인근에서 발견된 남성이었습니다. 극도의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물을 적신 거즈를 입술에 대주자 그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13일 동안 콘크리트 속의 어둠에서 혼자 버틴 사람. 전국에서 다시 한번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매몰 17일째 마지막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7월 16일이었습니다. 잔해 가장 깊은 곳에서 19살의 젊은 여성이 구조되었습니다. 377시간. 보통 사람이라면 열흘도 버티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그녀는 15일이 넘는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공간의 크기는 성인이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서지도 눕지도 못하는 자세로 15일을 보낸 것입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 구조장비가 돌아가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을 뿐 대부분의 시간은 칠흑 같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오직 가끔 잔해 틈으로 스며드는 빗물만이 그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구출 당시 그녀의 체중은 입원 전 몸무게에서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압궤증후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물체에 눌려있던 근육 조직이 괴사하면서 독성 물질이 혈로로 흘러들어가는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다리에는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잔해 밖으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텔레비전 카메라에 잡혔을 때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햇빛을 감당하지 못해 눈을 질끈 감은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는 손가락, 살아있었습니다. 377시간의 어둠을 이기고 이 젊은 여성은 다시 빛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마지막 생존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총 구조된 생존자는 40명이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이면에는 훨씬 거대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최종 집계된 사망자 502명, 부상자 937명, 실종자 31명, 재산 피해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후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건물 사고로는 최악의 인명피해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잔해 제거 작업은 몇 달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건물 한 동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현장을 정리하는 일은 그 자체가 거대한 토목공사였습니다. 잔해가 거칠 때마다 새로운 시신이 발견되었고 유가족들은 잔해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40명의 기적 뒤에는 502명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붕괴 직후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전례 없이 거셌습니다. 502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앞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수사는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의 칼끝은 처음부터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건물 설계와 시공에 관여한 관계자, 그리고 건축 허가와 안전 점검을 담당한 공무원 등 다수를 기소했습니다. 수사망이 넓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고 운영되기까지 관여한 모든 사람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국민의 분노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콘크리트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하나씩 햇빛 아래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스크립트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이 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기둥을 깎아낸 사실, 800mm여야 할 기둥이 600mm로 시공된 것이 구조 분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철근을 절반으로 줄인 사실, 16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8개만 넣은 것이 잔해 속 기둥 단면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내력벽을 무단 철거한 사실, 원래 도면과 실제 건물 구조를 대조한 결과 설계도에 있던 벽의 상당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5번째 층을 불법 증축한 사실, 관할구청에 제출된 서류에는 여전히 넉 층짜리 종합상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냉각탑을 크레인 없이 롤러로 옮긴 사실, 이동 과정에서 옥상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건물의 구조적 약화를 가속시켰다는 것이 전문가 감정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 이 회장이 있었습니다. A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을 뗀 공사를 자기 회사로 떠하는 것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둥을 깎고 철근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도, 불법 증축을 밀어붙인 것도 모두 이 회장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공분을 산 것은 시공 과정의 부실이 아니라 붕괴 당일의 대응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 회장과 경영진이 건물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영업을 강행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6월 28일 바닥 함몰을 확인하고도 파판 한 장으로 덮은 사실, 전문 기술자가 영업 중단과 대피를 권고했는데 이를 묵살한 사실,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하고 고객에게는 리모델링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한 사실. 6월 29일 당일에도 5층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보고받았음에도 폐점 시간까지 버티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 검찰은 이 일련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피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1,500명이 건물 안에 갇혔고 그중 50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하루 매출을 택한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법정 앞에는 유가족들이 모여들었고 매 공판일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시공 과정의 기술적 문제이지 이 회장의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이며 붕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의 행위를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구조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용도 변경과 불법 증축을 강행한 점, 비용 절감을 위해 기둥과 철근의 규격을 축소한 점, 건물의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 이 모든 것이 502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의 유가족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울음이었습니다. 502명의 목숨값이 고작 10년이냐는 분노였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이 회장의 형량은 징역 7년 6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보다 오히려 줄어든 형량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되었고 벌금형에 처해진 관계자도 다수였습니다. 건축 허가 과정에서 불법 증축을 묵인하고 안전점검에서 부실을 눈감아준 공무원들, 그들 역시 이 참사의 공범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도 뒤따랐습니다.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지급된 총 배상액은 수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액도 잃어버린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배상금을 손에 쥐고도 법정 밖에서 오열하는 유가족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을 돌려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건이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니라 한 시대의 비극이었음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이 회장은 수감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동정을 보내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502명의 목숨을 탐욕으로 앗아간 사람에게 애도를 바칠 여유가 이 사회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보다 그가 앗아간 502명의 삶을 기억하기를 택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대한민국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 나라에서 안전이란 성장의 뒤편에 놓인 부차적인 가치였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빨리 짓고 빨리 팔고 빨리 벌어야 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 성장의 이면에서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을 줄이면 비용이 줄고 자재를 아끼면 이윤이 늘고 점검을 생략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렇게 아낀 돈과 시간으로 다음 건물을 짓고 또 다음 건물을 지었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삼풍백화점은 그 압축 성장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502구의 시신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속도를 위해 안전을 희생한 결과가 어떤 참혹함으로 돌아오는지를 콘크리트 잔해 아래 깔린 사람들의 비명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전국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백화점, 호텔, 대형 빌딩, 공공건물, 전국 곳곳의 건물이 안전 점검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부실 시공과 무단 증축, 불법 용도 변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기둥이 규격보다 가는 건물, 철근이 부족한 건물, 허가 없이 층수를 늘린 건물. 삼풍백화점이 예외적으로 부실한 건물이 아니라 시대 전체가 부실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해 건설 안전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점검 주기가 단축되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정밀 안전 진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법이 강제하는 주기에 따라 반드시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감리제도가 강화되어 시공사가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자위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회장처럼 건축주가 시공사를 소나귀에 넣고 마음대로 구조를 바꾸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95년은 대한민국에게 잔인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해는 안전이라는 두 글자가 이 나라에 얼마나 부재했는지를 잇따른 참사로 확인시켜준 해였습니다. 전년도인 1994년에는 서울의 한 다리가 무너져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근 시간 차량과 시민이 지나가던 다리의 상판이 한강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1년 사이에 다리와 건물이 연이어 붕괴하는 나라.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부실의 그림자를 조명하는 기사가 외신을 장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반성이 되었고, 반성이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삼풍백화점 이후 대한민국의 건설 안전 기준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502명의 죽음이 남긴 유산이 이후 수많은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는 이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외벽과 반듯한 구조.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 중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대해 삼풍백화점은 교과서에 나오는 옛날 사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6월 29일이 되면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바래지 않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지워주리라는 말은 가족을 잃어본 사람에게는 거짓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안전은 비용인가, 가치인가? 이 회장에게 안전은 비용이었습니다. 매출을 갉아먹는 귀찮은 비용. 기둥을 규격대로 만들면 콘크리트 값이 올라가고 철근을 다 넣으면 자재비가 늘어나며 안전점검을 받으면 영업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는 기둥을 깎았습니다. 철근을 줄였습니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대피를 거부했습니다. 그 비용 절감의 결과가 502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콘크리트는 말이 없습니다. 균열이 생겨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기둥이 한계에 다다라도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말없이 무너질 뿐입니다. 삼풍백화점은 무너지기 전에 충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균열, 함몰, 진동, 누수. 건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경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20초 만에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윤 앞에서 안전을 외면하던 한 시대의 양심이 그날 함께 무너졌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20초. 그 짧은 시간이 502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937명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수천 명의 유가족들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19살의 젊은 여성. 377시간을 콘크리트 속 어둠에서 버텨낸 그녀는 이후 오랜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리의 심각한 손상과 앞괴 증후군의 후유증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서 있던 서초동의 그 자리.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카페와 상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오가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지나갑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50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삼풍백화점은 하늘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흔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기둥을 깎은 사람, 철근을 줄인 사람, 경고를 무시한 사람, 대피를 거부한 사람. 탐욕이 안전을 이긴 그 순간 건물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은 비용일까요? 가치일까요? 이 회장의 대답은 비용이었습니다. 502명의 목숨이 그 대답의 대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붉은 달 미스테리였습니다.